밤사이 충청권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청주 무심천에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1명, 실종 8명으로 늘었습니다. 많은 비를 몰고 다니는 정체전선은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와 경기 남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북부에는 최대 150mm, 강원 영서에는 120mm, 서울과 경기 남부 등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산불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에도 제한을 두겠다고 선서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대폭이었던 6월 9.1%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치솟던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선 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엔입니다. 어제 수도권에서는 오랜만에 갠 하늘을 볼 수 있었지만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서울에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충청권에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하천물이 불어나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는가 하면 골목 전체가 물에 잠겨 차와 상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선 도로의 도로파임, 이른바 포트홀이 곳곳에 발생해 수십 대의 차량 바퀴가 터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뒤로 보이는 하천 수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있는 곳이 충북 청주 무심천입니다. 어제 저녁 뉴스룸에서도 제가 이곳 상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뉴스 직전에 비가 거세게 내리면서 2시간 만에 7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더불어 이 무심천 수위도 4m까지 올라가서 한때 홍수주의보가 발효됐었습니다. 청주 지역의 비는 새벽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이 아침부터 현재 보시는 것처럼 거센 빗줄기가 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하천의 물이 어제보다는 많이 빠진 상태지만 아직 이 하상도로가 잠겨 있어서 통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에 지금까지 23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에만 212mm가 내렸습니다. 하루에 많은 비가 내려서 밤사이 피해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엔 충북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충북 청주 복대동의 한 골목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저희가 어젯밤에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가봤는데요. 도착했을 때 긴 골목이 완전히 잠겨 있었고 성인 가슴 높이까지 물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필로티 구조의 빌라들이 몇 곳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차들은 지붕만 보일 정도로 잠겨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우비를 입고 한 손에는 바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배수로 쪽으로 물을 퍼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했고 4시간 동안 물을 빼냈습니다. 또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서청주에서 남청주 사이 구간에서는 포트홀이 여러 개 발생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도로 표면이 떨어져 나온 건데요. 이곳을 지나던 차량 20대가 타이어가 터져서 갓길에 3시간 동안 고립되거나 정체도 이어졌습니다. 네,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군요. 오늘은 비구름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충청권의 비는 이제 그치는 걸까요? 네, 오늘 비구름은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 수도권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으로 좁았던 이 비구름띠가 점차 넓어지면서 이 충청권에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충청권에 남아있는 이 호우특보도 유지가 됩니다. 언제든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외출하실 때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무심천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충청권에도 호우특보는 유지된다고 하고요. 수도권에도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경기 남부 지역엔 오늘 새벽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광주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권민재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딘가요? 보니까 도로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틀 전 비 피해가 컸던 건봉리 마을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마을 진입로가 이렇게 토사물과 부러진 나무들로 막혀 있어서 마을을 1.3km 앞두고 더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제 옆으로 계곡이 보이실 텐데요. 밤새 내린 비로 흙탕물이 된 물이 아주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잦아들었던 비가 오늘 새벽 다시 거세지면서 이곳 광주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미 한 번 고립이 됐던 마을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비로 주민들 걱정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이 마을은 지난 8일 한 차례의 폭우로 고립이 된 적이 있습니다. 18시간 동안 고립이 됐었는데요. 어제 저희 취재진이 마을을 찾았을 때 토사물과 휩쓸린 물건들로 마을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폭우의 흔적이 복구되기도 전에 다시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한 차례의 폭우로 피해가 컸던 만큼 주민들도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 모여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안에 있는 주민과 통화를 했는데요. 한 주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밤새서 긴장은 했죠. 비가 오니까. 뭐 사태가 난 상태에서 땅은 젖어 있고 비는 밤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에 떨고 잠들은 못 주무셨겠죠. 비가 잦아들지 않아서 걱정인데 아직도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곳이 이곳 말고도 더 있죠. 네, 이곳 광주에서 급류에 실종됐던 2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서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산사태로 막힌 용인-서울-고속도로 하산훈 터널도 아직 복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남부엔 오늘도 천둥과 돌풍,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수도권은 이번 주 내내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의 위험을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에서 JTBC 권민재입니다. 여기저기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서울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흘 전 강남역 인근 맨홀에 빠졌던 남매 중에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함께 실종된 여성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도로 한복판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굴착기가 줄을 아래로 내리고 구조대원들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밤 맨홀에서 실종된 남매 가운데 남성이 발견된 겁니다. 사고가 난 맨홀로부터 1.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당시 2사람은 비가 쏟아져 근처 아파트로 대피했는데 다시 길을 나섰다가 맨홀에 빠졌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요. 물이 많이 차서 차가 그쪽으로 갈 수 없었고 마침 진동이 거기 있어서 또 아파트 앞에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 잠깐 있다가 다시 나가신 거예요? 실종자 가족은 도심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이 안 되게 10명 중에 한 명이 속 빠진다. 그건 도로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당시 50대 여성이 먼저 빠지고 곧바로 40대 남성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포철로를 따라 수색을 하던 소방당국에 이틀 만에 남성이 먼저 발견됐습니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특수부지대가 직접 현장 내부로 들어가서 수색 중 발견을 하였습니다. 당시 강남에선 맨홀 뚜껑이 열려 시민들이 빠지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이쪽으로 물이 전부 다 쏠리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밑에가 안 보이니까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건져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보고 신고를 드린 거고요. 하수관 내 물이 가득 차오르며 수압을 이기지 못해 뚜껑이 열리는 건데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보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우선 맨홀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의 맨홀들이 수압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은 특히 취약한 맨홀의 경우 표지판을 따로 설치하거나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맨홀로 교체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명이 숨졌고 실종자는 2명이 더 늘어 8명이 됐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야영장 등에선 불어난 하천물에 교량이 잠겨 야영객 약 100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유미애 기자입니다. 강릉시 왕산면 대길이의 한 야영장입니다. 출입 교량이 하천물에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100명 가까운 야영객들이 갇혔는데 근처 3km 떨어진 곳에서도 추가로 5명 정도가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강릉시는 하천 수위를 낮추기 위해 도암댐에 수문을 닫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도 강원도 영월군의 야영장 출입 교량도 잠기면서 150여 명이 고립되는 등 휴가철 야영객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된 비로 인명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사망 11명, 실종 8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가 2명 늘어난 건데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강원도 원주에서 벌통을 살피러 간 노부부입니다. 헬기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외에도 이재민과 시설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민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570세대, 720여 명 나왔고 이들은 대부분 학교와 체육관 등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도 3,700여 동이 침수됐습니다. JTBC 유미애입니다. 어제 충청도에 많은 비를 뿌렸던 정체전선이 오늘 새벽엔 경기 남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재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은 어딘지,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얼만큼의 비가 더 내릴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제가 출근할 때만 해도 서울에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네, 우선 출근하실 때 당시 그때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레이더 영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경기 남부와 이 충청 북부 쪽에 동서로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서해안 쪽으로 발달한 이 비구름대가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경기 남부와 이 충남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40mm, 그리고 서울에도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인 오전 6시에 레이더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충청도 쪽으로 비구름대가 두터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강수대가 그 경기 남부에서 충청도 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가장 강한 중심축 자체가 충청도 쪽에 머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밖의 지방도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서 비의 강도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은 어디일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체전선이 조금씩 남하하면서 호우특보 구역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경기 남부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7시에 화면에 보이는 이 경기 남부 쪽에 호우경보가 조금 전 7시에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충남과 충북 일부 지역, 그래서 충청권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 영서 남부 그리고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쪽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정체전선이 서서히 남하함에 따라서 호우특보가 조금씩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오늘 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충청 이남 지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보, 주의보 이 상황이 좀 매 시간마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주 초에는 주로 수도권에 이제 집중이 됐었고 어제는 충청권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당장 뭐 오늘 서울 등에서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고 또 그 밖의 지역도 비가 조금씩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곳 그리고 예상 강우량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 강수대는 정체전선이 있는 그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예상 강우량도 보시면 충청 북부에 내일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 영서에도 120mm가 내리겠습니다. 또 전북과 경북 북부에도 50에서 100mm가 예상됩니다. 다만 수도권의 비는 오늘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 예상 강우량도 기상청이 조금 전 7시에 대폭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동안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그렇게 기상청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전선은 주말과 휴일에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에 새롭게 만들어져서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는 좀 비가 멈출 것 같고요.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가 주로 밤에 강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지난 월요일 밤이죠. 서울 동작구에서도 보면 1시간 동안 시간당 141.5mm의 폭우가 쏟아졌듯이 최근 집중호우가 주로 밤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낮 동안에는 햇볕으로 인해서 상승기류가 공기가 가열되면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 중으로 수증기가 유입되는 걸 차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밤에는 이 상승기류가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원활하게 유입되게 되고요. 결국 이번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잔뜩 만들어졌을 때 낮보다는 밤에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내리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우선 날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승 기자였습니다. 이번 폭우로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400살 넘은 천연기념물인 성균관 문묘 은행나무 가지가 부러지기도 했고 주선 왕릉 석축과 토사도 쓸려나갔습니다. 이 소식은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잘려나간 나뭇가지 사이 비쩍 마른 흰색 속가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문묘 은행나무로 불리는 나무입니다. 네,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400살이 된 천연기념물 은행나무입니다. 보시면 나뭇가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대를 받쳐놨는데요. 이틀간 몰아친 폭우로 이 성인 팔뚝만한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지난달엔 지지대를 바꾸는 과정에서 굵은 가지 일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또 한 번 상처가 났습니다.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고 비도 1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내리니까 흔들림과 못 견뎌서. 근처 주민들은 평생 봐온 나무가 다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물길 내려가는 땅이 다 파져 있고 이래가지고 좀 걱정은 했었어요. 안타깝죠. 잘 보존돼야 되는데. 물폭탄이 집중된 강남 쪽 문화재는 피해가 더 컸습니다. 조선 9대왕 성종의 무덤이 있는 선정릉 입구. 주차장 입구를 폐쇄했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주차장 안에 물이 차면서 문을 폐쇄한 겁니다. 매표소와 파수구 안에 있던 빗물은 도로 위로 역류합니다. 묘지 주변으로 가봤더니 잔디가 씻겨 내려가면서 맨흙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덤엔 빗물을 막기 위해 덮개를 씌웠습니다. 조선 23대왕 순조가 묻힌 헌인릉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라면 관람객들이 지나다녀야 하는 길. 배수구가 무너지면서 땅이 갈라지고 진흙탕이 된 바닥 위에 돌들이 훅 뿌려져 있습니다. 제대로 걸어 다니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담장 주변 소나무 한 그루는 뿌리 뽑힌 채 넘어졌습니다. 최근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해서 지금 관람료가 유실이 된 상태고요. 관람객 안전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긴급 조치 중인 상태입니다. 집계단 수도권 지역 피해 문화재는 총 40건. 문화재청은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해 긴급 보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신림동 참사. 이 참사는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반지하 가구는 전국에 32만 가구 이상인데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뒤늦게 반지하 건축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비 피해를 심하게 입은 서울 신림동을 찾아가 봤습니다. 골목엔 가재 도구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집들마다 건조시키느라 문도 다 열어뒀습니다. 수해를 입은 반지하 세대들. 벽에는 차올랐던 물자국이 선명하고 걸을 땐 물을 첨벙대야만 합니다. 실내는 쏟아져 버린 물건들이 뒤엉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찼던 건가요? 여기까지 찬 거죠. 물이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순식간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창문, 화장실 여기 앞쪽에서 지금 다 물이 들여쳤다는 거죠? 네. 와, 이거 거의 제 키만큼 엄청 높이 찬 거네요. 좀 무서웠어요. 문 안 열려가지고. 그냥 변기에서 역류하고 창문이요. 그냥 틈으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런 반지하 건물은 물이 창을 통해서 들이치기 때문에 폭우 시에는 침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번에 참변이 난 장소도 방과 외벽 사이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되지 않다 보니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여기들도 반 지하에 방들이 3개씩 있는데 그 집들도 다 차고. 여기 집도 그렇고 여기 바로 옆에 집. 반지하에 사는 딸을 대피시키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김명훈 씨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안 가요. 반지하는 죽어도 안 가요. 제가 못 보내죠 이제. 왜냐하면 뭐 불안해가지고 살겠어요. 반지하는 전국적으로 32만 7천 가구, 31만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서울만 20만 가구가 넘습니다. 지하임에도 볕이 들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이나 1인 가구 등의 수요가 있다 보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건축법을 바꿔 반지하 주택을 짓는 걸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반지하는 10에서 20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용도를 비주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에게 다른 살 곳을 마련해주고 집주인이 반지하를 다른 용도로 쓸 때 기존 월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요구 사항까지 들고 나왔는데 우리 정부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아침의 월드 신진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신 기자, 중국 외교부가 어제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삼불 이란 정책에 공식 서약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이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삼불은 뭐냐면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1하는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영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 사드 3부를 약속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정부도 이걸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이란까지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주장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더 커진 건데 미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정부도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외교부는 입장을 밝히고요.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라면서 중국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사안을 계속 거론을 할수록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앞으로도 한중 관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의 압박은 대만에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2년 만에 대만에 대한 백서를 펴냈어요. 네, 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인데요. 이 백서에서는 대만이 중국에 속해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은 이 통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일을 위해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목이 담겨 있어서 논란입니다. 이 백서는 우리는 분리주의자나 외부 세력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에 도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백서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이 22년 만에 다시 발표가 된 건데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과 거기에 따른 중국의 무력 시위가 끝난 직후에 발표가 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목이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미국 소식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검찰에 출두를 했는데 진술을 거부했다고요. 네, 트럼프 그룹은 이 보험과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째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에 뉴욕에서 검찰총장 조사를 받았는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번 수사는 민주당의 보복이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역대급 마녀 사냥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트럼프의 이 대선 재출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미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연방수사국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수사인데 공화당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사례가 워싱턴 포스트에 소개가 됐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상습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FBI가 트럼프의 리조트인 이 플로리다 마라로고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역시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자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된 한 칼럼이 한국의 사례를 들면서 트럼프 측의 논리를 반박해서 눈길을 끕니다. 칼럼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2018년 기준으로 한국에 생존한 대통령 중 절반이 감옥에 있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사법 처리가 때로는 필요하고 정당하다 이런 얘기겠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이 북한이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선포를 했어요. 네, 북한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방역 대책 회의를 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악성 전염병 사태에서 완전히 종식됐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도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북 전단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북한에 유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한 보복 대책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신진 기자였습니다.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인가요? 차들이 달리는 고속도로로 갑자기 경비행기 한 대가 등장하더니 꼬리에 불꽃을 일으키며 미끄러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입니다. 경비행기가 인근 공항에 착륙하려던 중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고속도로에 긴급하게 비상 착륙한 건데요. 방향이 꺾이며 트럭 한 대와 충돌했지만 다행히 탑승자들은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비교적 통행량이 적은 낮 시간대였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미국의 기상캐스터가 생방송으로 날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도 화면이 손가락을 따라 움직이자 좀 당황하는데요. 앵커도 합세해 화면을 장난스럽게 건드리면서 놀라워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여긴 무슨 신문물을 만난 듯한 반응이죠. 터치스크린 기능이 있다는 걸 방송 전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모양입니다. 웃음으로 잘 무마했지만 이 생방송 사고는 SNS를 타고 널리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멧돼지인가요? 그렇다고 하기엔 코가 희한하게 길쭉한데요. 인류가 지구에 나타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동물, 테이퍼가 니카라과에서 태어났습니다. 진화를 하지 않은 동물이라 학자들 사이에선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데요. 세계 자연보전 연맹이 정한 멸종위기종입니다. 400일의 임신기간을 거쳐 4시간의 시차를 두고 암컷 2마리가 태어나는데요. 어미젖을 먹으며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있습니다. 테이퍼는 배설물로 숲에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해 망가진 지구 환경의 해결사로도 통하는데요. 니카라과 국립동물원이 건강하게 잘 돌봐서 종을 보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부천시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9명이 다쳤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부천시 약대동 약대교회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광역버스와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하던 승용차가 부딪혔고 이후 버스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정모 씨가 크게 다쳤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8명이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9%를 넘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는 8.5%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치솟던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기엔 너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 상승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41년 만에 최고치였던 전달의 9.1%보다 상승폭이 떨어진 겁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물가 전반이 내려갔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실제로 에너지 가격은 한 달 전보다 4.6% 하락했고 그중 휘발유는 7.7%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We're seeing a stronger labor market where jobs are booming and Americans are working, and we're seeing some signs that inflation may be beginning to moderate. 특히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6월과 동일하다고 언급하며 물가 상승이 멈췄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ut people are still hurting, but zero inflation last month. That's about the lowest amount in several years, several months. 물가 상승폭 둔화 소식에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1.6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89%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 hesitate to say we've hit the peak. What we really need to see is a streak of a few months where we're seeing sustained improvement across a much broader range of categories than what we're currently seeing. 다음 달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8월 소비자 물가와 고용 보고서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폭우 피해로 경제적인 손실이 커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크게 상승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는 길 괜찮았나요? 네, 오늘은 좀 나름 괜찮았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네. 6월에 41년 만에 최대 상승폭 9.1%를 기록하면서 충격을 좀 많이 줬었는데 네. 다소 진정이 된 게 유가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어젯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주목했던 게 그 전달이었었죠. 6월치 같은 경우가 9.1%. 거의 1981년 이후 최고치 아니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당초 전문가들은 이번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8.7%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결과는 8.5%.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은 어느 정도 예상도 했었는데 6월에서 7월로 넘어오면서 국제유가가 상당히 하락을 했거든요. 수치만으로 보면 거의 7.7%, 8% 가까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는 석유와 석유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아마 이런 헤드라인 수치가 나오지 않았는가 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6월에 정점을 찍고 이제는 꺾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나 여기가 좀 속단하기가 어렵죠. 즉 이번에 발표된 게 7월이 8.5였고요. 네. 그 전에 6월이 9.1이니까 9.1이 피크아웃이었고 이제 점점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낙관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네. 이번에 잘 보시면은 왜 떨어졌냐면 이제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요인 아니었었습니까? 네. 그 외를 살펴보면 뭐 렌트비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또 서비스 물가, 또 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석유류와 곡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인플레가 확산된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다시 또 이번 8월, 9월에 유가가 또 튀어오르기라도 한다면 우리의 기대는 또 무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어제 오늘 나온 이제 자체만으로는 8.5 괜찮았었고 네. 이에 증시도 2%대 급등으로 화답을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인플레가 꺾였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그동안 좀 가파르게 금리를 네. 올렸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 인플레라는 지표는 후행 지표, 즉 전달께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인플레, 이거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 참여자들이 뭐 1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이 기대 인플레를 꺾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어젯밤에 이제 물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또 올려서 9월입니다. 네.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상 8.5%가 나오고 나니까 어제 오늘 보면 거의 뭐 이 70%였던 게 떨어지고 네. 오히려 우리가 빅스텝이라고 하죠. 0.5%포인트를 9월에 올릴 거야라는 게 거의 한 또 70% 이상으로 이제 뭐 이게 하루에 일이 일비를 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속도나지 말라는 것이 9월 13일이 되면은요. 다음 달 13일이겠죠. 8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아, 예, 예. 똑같죠. 그리고 9월 20일, 21일이 미국의 FOMC 회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고비는 넘겼지만 만에 하나 지금 8월, 9월 초에 유가가 또 튀어오르기라도 한다면 네. 실은 9월에 발표될 8월 물가는 만약에 우리 피크아웃이었다면 8.5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데 9.1, 8.5, 뭐 다시 8.8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실은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딜레마고 이럴 땐 오히려 9월 20일, 21일에 있을 미국의 9월 FOMC에서 그냥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는 지금 기뻐하고는 있지만은요. 조금 더 인플레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9월 13일에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 네. 그때 이제 인플레가 꺾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한 번 더 꺾여야죠, 그때. 네. 네. 그리고 또 그때 돼서 이제 금리에도 어떤 영향을 네. 미칠지 좀 가닥이 잡히겠네요. 네. 네,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미국이랑은 달리 우리나라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지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우려가 커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요. 이제 먹거리 쪽, 특히 이제 수입하는 곡물 말고 뭐 배추라든가 뭐 무,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나마 다행히도 집중호우가 서울 수도권, 뭐 중부 쪽에 집중됐지만 네. 병충해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안 그래도 많이 올라 있는 이 먹거리 물가가 훨씬 더 자극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하나 어제 오늘 나온 현재 뭐 정확한 피해 집계 나오진 않았지만은 택배 물량이라든가 편의점에 뭐 이런 쪽들도 지금 산업 쪽의 유통 물류 쪽도 지금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시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이 상승 압력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이제 9월이 되면 추석이고요. 추석이 되면 항상 물가는 자극되기 마련입니다. 네.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예상한 것처럼 추석을 기점으로 물가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여기에도 우리도 역시 이번에 집중호우라는 변수가 상당히 좀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제 우리나라가 9월이나 10월에 물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망에도 변수가 생겼다고 봐야 하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정점론이 많이 나왔던 게 10월이 되면 9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하잖아요. 네. 이제 9월에 추석이고 우리가 그동안의 물가 행태를 좀 보면 항상 추석에 정점을 찍고 좀 떨어지는 이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한국은행도 결국 이런 전망을 해놨을 텐데 여기에 지금 뜻하지 않는 이제 이번에 집중호우 이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피해 집계도 해야 되고 이거에 연관 악영향도 봐야 되겠지만은 네. 실은 물가를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실은 우리도 지금 문제인 것이 뭐 석유류 제품, 뭐 식료품 빼고도 서비스 물가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도 뭐 9월의 정점이야, 10월의 정점이야를 논하기에는 조금 힘든 대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별 해는 밤과 서시로 유명한 저항 시인 윤동주 시인을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우리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호적이 생겼습니다.
우리 국민인데도 지금껏 이를 뒷받침하는 공적 문서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적과 가족관계 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서시로 유명한 시인 윤동주가 숨진 지 77년 만에 본적을 받았습니다. 독립기념관 내 결의의 집 주소인 독립기념관로 1입니다. 봉우동 전투 승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 윤동주 시인의 사촌 송몽규 지사 등에게도 같은 본적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이 우리 국민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동안 가족관계 증명서나 본적과 같은 공적 서류는 없었습니다. 이 명패 위 주소는 이번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은 독립유공자들의 본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시인 윤동주 등 이들 156명은 공적 서류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남게 됐습니다. 이들은 본적이나 가족관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직계 후손이 없어 지금까지 공적 서류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정부 직권으로 이들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류는 조카가 받았습니다. 가족들도 행정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이번 기회에 완결지어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경우 중국 내에선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라는 주장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무슨 조선족, 무슨 중국인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독립지사를 우리가 잘 모시는 것 넘어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본적 등의 서류가 없는 일제강점기 희생자들을 대신해 공적 서류 신청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새벽 새로운 폴더블 폰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폰은 지난 제품보다 촬영 기능이 좋아졌고 Z 폴드 폰은 작업 효율을 높여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제품들은 또 공통적으로 기존의 유심 외에 eSIM이 들어가 있어 스마트폰 한 대로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고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 재활용 소재의 부품을 사용하고 패키지 부피를 줄였습니다. 두 신제품은 오는 26일 한국과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출시됩니다. 서민이나 실소유자가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이 다음 달 15일 출시됩니다. 대상은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1주택자, 주택 가격 기준은 시세 4억 원 이하로 연 3.8에서 4%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선 금리를 0.1%포인트 추가로 우대해 줍니다. 안심전환 대출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오늘 새벽 수도권까지 올라왔던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지역에는 최대 150mm, 전북과 경북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모두 해제됐고 충청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만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는 통행이 전면 재개가 됐는데요. 노들로와 양재천로 등 일부 도로는 여전히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모두 17곳이 통행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교통 상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아침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